시원하게 무슨 중국과 러시아는 중소는 한때 공산권의 소위 뭐 주도권이라고 할까 그걸 놓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북한을 돕고 있을 뿐이에요. 가장 상징적인 것이 그 처음은 9월 3일 전승절을 이제 세평양 전쟁이 중국 측에서는 9월 3일에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8.15를 이 해방된다고 보지만은 중국 쪽에서는 명색이 국민당 정부가 일본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아마 말하자면 강화 협정을 체결한 것이 그날인 지정을 9월 3일로 치는데 푸틴이 베이징까지 와서 시진핑이 오른쪽에 서가지고 행사를 했고 김정은 왼쪽에 있었지만 북중회담 했어요. 그다음에 북로회담도 했어요. 3자가 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셋이는 못 만나게 됐어. 근데 우리 쪽에서 자꾸 한미일 북중로 삼각동맹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미일 동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중로가 이렇게 똘똘 뭉치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같은 것을 건너뛰고 손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그거는 북중 관계는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관계, 그러고 가서 이제 푸틴하고 만나서 회담도 했는데, 그러나 하여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준다. 그 다음에 군사기술, 그 다음에 약간의 몸값, 2만 명 정도 몸값, 죽은 사람한테 대한 보상,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돈으로 하느냐 아니면 물자로 하느냐, 그것은 북러 간의 회담을 통해서 결정을 할 일이고, 지금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다시피 지금 미국을 자기들 계산으로는 빠르면 2035년에 GDP 총액이 미국과 같아진다. 적어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00년이 되는 2049년 10월 1일가 됐으니까 2049년이 되면은 GDP 총액 면에서 미국의 GDP와 중국의 GDP가 같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1인당 소득은 좀 우리가 적을지 모르지만 미국보다 인구가 많은 관계로 미국 인구가 한 3억 한 3, 4천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한 14억 되니까 인구가 4배나 되니까 GDP 총액이 같아져도 1인당 소득은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죠. 어차피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부국강병의 원리에 의해서 중국은 최대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에서 결정은 끝이에요. 국방비가 너무 많다, 무기 개발에 왜 돈을 많이 이렇게 쓰느냐, 너는 무슨 이 복지는 왜 안 돌리냐 할 수 없고 불편할 수 없는 데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쨌든 2049년이 되면 이제 미국을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 아니면 빠르면은 2035년,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5년이 되면 미국과 같은 규모의 GDP를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기어오르지 못한다, 압박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중국은 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모든 이 국가 재원을, 국부를 군사에 투자를 해가면서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가까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 하는 게 지금 북한의 내부 사정이에요. 자, 그럼 내부 사정으로 들어갑시다. 이 지도 보니까 지금 빨간이가 좀 그려놨는데 잘 띄워놨어요. 작년 1월 24일 날 김정은이가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2024년부터 지금 또 이렇게 33년 말까지 33년 연말까지 매년 전국에 20개 시군에다가 공장을 줘가지고 10년 후에는 200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걸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방발전 20 곱하기 10으로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곱하기를 10으로 읽어요. 한문으로 가감승제라고 그러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감승제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분은 모르실 거고 앞에 계신 선생님은 가감승제 아실 거예요. 20성 10정책입니다. 근데 작년에 사실은 20개 공장을 지키는 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동신문을 유심히 이제 보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것을 숨겨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숨기는데도 뭐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력은 충분합니다. 북한의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 비록 체력은 약하지만 그게 한 120만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건 꼭 총선 전투병은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한다면 공병이 절반 이상입니다. 어려운 공산, 난공산 전부 다 군인들이 해요. 그쪽으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군인 건설자. 고지대에 철길을 놓는다. 또는 도로를 닦는다. 이건 군인 건설자들이 나법을 가리지 않고 수정님에 대한 충성심 하나 가지고 나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다 붙여서 겨우 기한 내에 끝냈다 하는 식으로 대학에서 특필을 하죠. 노동신문에다가. 바로 그 군인 건설자들이 공장에 가기 때문에 20개 공사 구역에 1개 연대가 아니라 1개 연대 가만 있어봐. 1개 여단. 1개 여단씩 보내요. 한 1개 여단이 한 4, 5천 명 된다고 볼 때 20 곱하기 5천 하면 10만입니까? 또 4천 해도 4천 곱하기 20개 하면 8만이죠. 120만 병력 중에 8만 내지 10만 뽑아내서 공사 현장으로 보내는 일도 아닙니다. 왜? 어차피 소리는 요란하지만 자기네들이 먼저 일을 벌이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걱정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공장으로 보내도 돼요. 또 러시아에 보내는 것도 작년 10월달에 11,000명 보내고 금년 3월달에 한 3,000명 보내고 나머지 또 6월, 6, 7월간에 한 6,000명 보내서 또 한 2만 명 보낸 것 같은데 2만 명 빼내봐야 별로 그렇게 흔적도 안 나. 그야말로 러시아 쪽으로 한 2만 명 빼고 공사 현장으로 한 20개 지역에 5,000명씩 해서 10만 명, 한 10만 명 빼봐야 전체 병력의 10분의 1밖에 안 남고. 그리고 이 노동력은 부족해야 하는데 무언가 좀 공장을 지으려면 세멘트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래도 있어야 되고 자갈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모래 자갈이 그냥 널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씌워야 되고 자갈에 굴러다닌다고 해서 아무 자갈이나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에 넣을 수 있는 자갈은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뜨는 거 보고 그걸 자꾸 말하자면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조달해가지고 좀 보내자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들이 기사로 뜨는 거 보면 저 20개 공장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33년이 되면은 김정은이가 세는 나이 50이 되는 날입니다. 84년생이니까 85년생이거든요. 4년생. 예. 이준석보다 한 살 더 먹을 소리예요. 김정은이 어머니 고영애가 오사카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그 아버지 고경택 씨 여기 제주도 출신입니다. 여기 고성준 교수가 정실 거예요. 여기 제주대학의 고성준 교수가 정실. 거기서 어디 계세요?
뭐 잡아서 가지는 거는. 아, 내가 50년 전에 고교수를 만났습니다. 공산주의 공부하는 데서. 75년에. 위험한 짓들을 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뭐 수업 잘 뻔했던 그런, 이제 다행히도 그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약간 이 김정은이가 50이 되는 해가 33년입니다. 생각나요. 지금 그때까지 20 곱하기 10 정책, 20승 10 정책을 통해서 공장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인민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어줬다는 공로로서 그때부터 우상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쯤 되면은 국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벌써 데리고 다니지만 10몇 살짜리를 지금부터 좀 데리고 다니지만은 앞으로 한 10년 후에 걔가 한 20대 초반이 되면은 그래도 그 무슨 약을 먹였는지 무슨 주사를 넣는 모르지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키가 빨리 크대요. 지금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 부하들을 부리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보면은 60대, 70대 그 장군들이 두 손으로 그 10살짜리 악수를 하잖아요. 뭐 허리 굽혀가지고.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저건 10년 동안, 앞으로 20년 동안에 200개의 공장을 만들어서 인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했다는 그거 가지고 이제 위대한 수령만큼, 거기서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은 유일호칭입니다. 김일성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정은은 장군님. 그런데 지금 요즘 김정은이가 요즘 조금씩 위대한 수령이라고 호칭을 쓴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저건 할아버지만큼 자기가 올라가야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지방발전 20선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경제 얘기했지만 소련이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별로 없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러시아가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우랄산맥 서쪽에 유럽 쪽은 그런 대로 생활 수준이 좋지만 시베리아 건너에 둘러대고 이건 가난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랄산맥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와가지고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어요.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쪽에서 뭘 해가지고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어요. 있으면 지가 먼저 먹고 살아야죠. 아마 줄 수 있다면 검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그거밖에 기대는 안 할 거예요. 중국, 중국 때로 미국과의 경쟁 때문에 지금 북한을 돕는 그런 그 요인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북한을 보면서 야전이 지금 60, 70년대 한국의 발전 모델을 흉내내고 있다. 새마을공장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공장이 왜 나왔습니까? 제주도에는 뭐 새마을공장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도로가 신통치 않아요. 형편없습니다. 아스팔트가 없어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저건 길은 우둘투둘하고 그냥 돌멩이는 튀고 차는 출렁거리고 하다 보면은 버스라도 어떻게 운 좋아서 타고 가면은 막 멀미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고 길이 나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 그렇게 형편없을 때 이 새마을 공장을 져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그냥 미약하고 물건 사다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배려를 했던 것이 새마을 공장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는 박정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를 시켜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이 개념이 북한에서 적용돼서 나온 것이 지방발전 20선 10정책이고 200개 공장을 들여가지고 말하자면 북한의 전체 행정구역이 200여 개 됩니다. 200여 개. 평양시에는 그런 데로 교통이 괜찮기 때문에 평양시에 뭐 중구역이다 무슨 강남구역이다 그런 것은
시골에 있는 군보다도 훨씬 면적은 좁지만은 뭐 교통이 괜찮기 때문에 물건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관계로 교통이 불편한 200개 시군의 공장이 하나씩 들어서면은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야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준 이 김정은 동지는 거의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킨 위대한 수령님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구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경제 발전하려면 우리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휴거뿐만 아니라 원 부자재가 돌아야 돼요. 우리가 경제 발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 미국 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이제 62년부터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차관을 좀 달라고 할 때 미국이 너희들 뭘 믿고 돈을 주느냐 차관 돈 안 줬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일본한테 받아 그 흑백 장면 보고 막 소리내서 우는 장면까지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야참 하여튼 권력을 잡을 때는 무자비하게 잡았지만은 저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살려고 했던 노력하는 박 대통령이 그때부터는 밉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제가 45년생이니까 저 45년이면 그때 2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든지 누구든지 미워할 나이고 대모할 나이인데 정말 그 장면을 제가 감동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독에서 광부들과 간호부들 임금비 담보를 해서 차관으로 차관 일본이 우리한테 준 것이 5억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천만 불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돈을 받기 위해서 결국 월남 파병했던 거 아닙니까? 월남 파병. 그래도 월남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부모님 그 세대에 또 월남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또래 월남 갔다 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월남에 사람 보내면서 그 구인들 보내면서 인건비를 높게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미국이 인건비를 적게 쳐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주 그 측근 중에 측근 나중에 경호실장까지 시켰지만은 차지철 의원을 시켜서 아니 야당에서도 반대를 안 하니까 미국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고맙지. 근데 박정희가 너무 이러니까 이거 값을 아니 우리가 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반대를 안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차지철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가 좀 세게 반대해라. 그걸 부실로 해서 미국에서 좀 더 받아내야 해서 월남 파병 용사들의 인건비 수당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다 쓴 건 아니고 근데 외국한 보유고로 들어가는 거죠. 성공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북한 경제가 어려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북한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김일성이 왜 나오는데 거기서 뭐 고려연방제를 받아라 무슨 미군 철수시켜라 동법 없애라는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있다가 뭐 700원 800원 할 때 그런 지점입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시대 그 잘못 관리하다가 IMF 관리 치료로 넘어가 버리지만 바로 이런 우리 경제력을 이용해서 북한이 필요한 것을 주고 그 대신 군사적으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묶어두면 됩니다. 먹을 걸 입에 넣어주는데 어떻게 주먹지가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 북한 북쪽을 도와줄 여기가 있으니 군사적으로 저희 남북 간의 그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식의 원칙만 합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관급 회담만 합의를 해주시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우리 경제를 가지고 북한이 절대로 우리한테 총칼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분단이 관리가 됩니다. 휴전선에서 총소리가 안 나고 남북 간의 관계가 그런 대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면 여의도 증권시장은 매일 빨간불이 켜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건 어떤 식으로 대포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돈 좀 안 들어가나? 바로 그겁니다.
소득이 1,200달러 정도 됩니다. 30분의 1입니다. GDP 총액은 우리가 인구가 2배이기 때문에 60분의 1입니다. 자, 두 분 친구세요? 네.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돈이 좀 있어요. 시계도 좀 자꾸 보라고 비싼 거 같은데.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 1인당, 아니, 여기 36,000달러, 1인당 소득 36,000달러, 그러니 1,200달러. 달러 빼고 36,000원 봅시다. 36,000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1,200원밖에 없어요. 1,200원 가지고 삼각 김밥도 못 사 먹어요. 삼각 김밥도 1,500원짜리고 1,800원짜리 있던데. 그럼 36,000원짜리 밥을 살 수 있는 친구하고 1,200원 가지고 이거 오늘 이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친구하고 얻어먹는 거 한도가 있지. 매번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 상에서도 한 번 먹고 두 번째부터 또 오라고 또 밥 사주면은 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나중에 무슨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걱정이 들어서 안 오게 돼 있어요. $36,000 대 $1,200.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만나고 싶겠는가? 자존심 상에서는 요즘 북한이 지금 대남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상적 문화적 쇄국 정책을 지금 시작했어요. 반동 사상 문화 배급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020년 12월 달에. 반동 사상 문화 배급법은 남쪽의 드라마 뭐 CD를 가져오든지 USB를 가져오든지 사용합니다. 그걸 보고 흉내를 내는 건 5년 이상 10년 내의 징역입니다. 왜 그런가? 김정일 시대, 김일성 때는 못했지만 김정일 시대 남북 정상회담 한때 김정일이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장관 회담도 이제 뭐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경협력을 통해서 뭐 지원 많이 받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이거 중국처럼 개방개혁을 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안 되겠다. 중국도 이렇게 개방개혁을 해서 잘 살고 있고 베트남도 95년에 시작했지만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계속 그러지 않고 있으면 모르냐. 우리도 중국식으로 장만함. 중국식 이제 그건 농민시장이라고 하지만 장만함. 그 다음에 농가 책임 생산제 그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소 책임 생산제로 하고 중국식 개방계획 모델을 압축적으로 북한한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2002년 7월 2일부터 시작된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남쪽 그 물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쌀과 비료도 마음대로 가고 사람도 많이 가고 금강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으로 뭐 사람이 출입하는 거 그거 빼놓고 평양으로 들어간 것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노무현 정부 말년까지 약 한 7년 좀 더 들어요. 노무현 정부 말년에 1년에 16만 5천 명이 평양시에 들어갔습니다. 자, 16만 5천 곱하기 나누기 365 해보세요. 1일 평균 430명이 평양시에서 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중에 아무리 감시원들이 눈을 돌리고 해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우선 온 냄새부터가 좀 깔끔하고 그리고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북 교류협정이 활성화되는 와중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 대한 열등시장이 생기죠. 속상하죠. 아니, 그거는 중만 보건데, 아니 한 친구가 서울 가더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참 아주 말이야, 그냥 밀가밀가 그냥 막 시계를 이렇게 오고 농사 짓고 있는데 새카맣게 타가지고 미안합니다. 저 새끼 저거 뭐돈 벌었으면 돈 벌었지 뭘 이렇게 재냐? 잘나치고
미군 정부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그런 거 없이 그 생색 안 내고 서머니 뭐 집에 담보를 갖다 무슨 싹가마니 같은 데려보라고 보면 아무 소리 없고 간다. 요거 못합니다. 남북회담 때 북쪽에서 했던 얘기 했어요. 저한테. 정 선생, 남쪽에는 그 형제가 단밤에 밤새 볕단을 서로 집 대문 앞에다 갖다 옮겼던 그런 이 북양쪽으로 가르치는 동화도 없습니까? 도와주려고 좀 그렇게 도와달라고. 98년 4월달에 비료회담 할때 그쪽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료 20만 톤을 달라고 97년 12월달에 김영삼 정부 말년에 홍콩에서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정권 거치기 전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비료 20만 톤 줄 수 있다.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석 대표가 돼서 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장관님은 강민덕 장관님인데 그분이 저보다 13살이나 많은 관계로 98년에 그분은 32년생이니까 66이고 60, 70년대 70년대 남북대 어떤 날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쎄 가만히 보고 내가 이 나이에 전근 처리고 회담으로 가게 생겼어. 자기가 알아. 제가 이제 수석 대표가 돼서 가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나는 그 원하는 맨데이트는 뭐냐? 비료 20만 톤 줄 수 있다. 대신 이산가족 상공 사군 반드시 성사시켜가지고 오라. 그래야 비료를 줄 수 있다. 비료와 이산가족 바꾸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십니다. 무턱대고 주면 시끄럽다. 아이고 이산가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생각해보시오. 우리 행색이 초라. 그걸 어떻게 봅니까? 뻔히 알면서 이산가족 만나자고 하는 것은 체제 선전하려고 하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사업은 정치 사업이래요. 알게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는데요. 아멘. 그러면 비료는 뭡니까? 그건 그야말로 인도주의 사업이에요.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산가족은 정치 문제고 비료는 인도주의 문제다. 왜 인도 문제인가? 비료는 식량 문제 아니야? 그렇죠. 식량 문제만큼 인도주의 문제가 어디 있어? 말이 돼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내가 봄에 비료를 주고 그것이 그 비료를 먹고 자란 작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 추석 때쯤 그래도 가족들이 다 객지로 갔던 가족들도 다 고향으로 와서 추석을 같이 세우고 그럴 때 그때 이산가족이 좀 만나면 얼마나 좋으냐 같더니 그 정치 사업이니까 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단밤에 볕단을 계속 서로가 형집 앞에 동생 집 앞으로 옮겼던 그런 미풍 양숙도 가르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와주려면 그렇게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생생하지 말고. 그냥 뭐 퍼주기니 뭐 하는 얘기 같은 것은 이제 그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할게요. 시간이 좀 3시간 넘었네요. 바로 지방발전 20선 정책 때문에 북한은 저거 지금 앞으로 1년, 2년 차지만 3년 차까지도 뭔가 좀 애로를 겪고 그러다 보면은 소문이 들었다. 중국도 한계가 있고 러시아는 그 여력이 없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2036년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금이 일시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지금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뭐 기시다가 다시 된 그런 사람이 됐나 몰라도 지금 일본의 그 추세로 일본 내 정치판도 봐서는 그 기시다처럼 자신 있게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총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한테 그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전다설파 중지시키고 확성기 방송 중지시키고 확성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뭘 그런 식으로 하지 맙니까? 그랬더니 딱 자기네 방송 10시에 끝난대요. 조선중앙TV 10시 끝난대요. 전부 다 정보도 없으니까 딱 그 채널에다 쏟아냈네. 우리 쪽에서 막 드라마 이런 거 가을 연가 가을 연가 겨울 연가 미치는 거예요. 말투 흉내내고 아니 남자 동물을 무슨 성준 동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성준 오빠 왜 이렇게 해주는지 그러면 이제 무슨 뭐 북한 여성 이름이 거기는 옛날식 이름이 많아요. 뭐 영금이 무슨 뭐 장금이 영금이 이런 식으로 영금이 순금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도 이 겨울 연가 무슨 뭐 그 무슨 가을 동화 이런 등등 해가지고 남쪽 이름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한문화 돋보입니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다는 게 피폐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20정 10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일본도 도와줄 수 없고 중국에서 또 없고 그러는데 남쪽에서 먼저 이쪽에서 뭐 줄 기미가 보인다면 먼저 있는 정보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오던다. 근데 거기서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98년 비노회담으로 돌아와서 우리 정부에서 방침을 어떻게 정했느냐. 저 사람들이 이상가족 성공사고 당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정부끼리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햇볕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더라고요. 자기는 녹여먹으려고 정책이 돼요. 그렇게 햇볕 정책에 대해서 햇볕 정책마저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두려워하시죠. 민간은 앞서오죠. 선민 후관입니다. 한자 사자성어감 선민 후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가족 사업같이 이렇게 그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업 같은 것은 뒤로 미루고 선의문화 쉬운 거부터 먼저 하자. 쉬운 일 있잖아. 선경후전 경제를 앞서고 정치를 뒤로 뺀다. 선공후득 먼저 주고 받는 건 나중에 받자. 선공 지금 원당 때 공짜요. 이 임변사들의 공짜는 16자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표 정치. 딱 그 방침을 정하니까 먼저 소대를 걸고 걸어가기 시작. 하여튼 정정회장의 그 뭐랄까 이 순발력이랄까 그 뭐가 대단한 분이에요. 학교 가야 되고 석박사 필요 없어요. 아니 저는 진짜 저도 무슨 뭐 박사까지 오고 했지만은 독학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은 그 앞에서 뭐 하버드 박사 소용없어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독서량이 엄청납니다. 요즘 우리 저 판검사들 보면은 고시 공부 끝나고 나는데 시험 받고 나는 책을 안 보기 때문에 뻔한 소리 뭐 몇개 못하잖아요. 뻔한 소리 못하는 판검사가 많대요. 써준 것도 뭐인데. 근데 그래서 사람이 약간 좀 갈증을 느낄 정도에서 뭔가 좀 돼야 그래야 끝까지 끝장을 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금 저는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독서량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독서량 대단합니다. 나 고등학교 졸업자들 때문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좀 깡치가 있어요. 호황적자들에 대해서 긁어대요. 유인태 수석이거든요. 저한테 이제 3년 후배인데 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죠. 저건 스스로 무슨 형, 보통은 무슨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야. 나한테 툭 하면 인력에 나온 사람 그렇게
그러나 바로 그 인류학교에 대한 그 적대의식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치를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보고서를 가지고 가면요. 고시 공무원사람들 특징인데 이렇게 보더라고. 예, 그렇지. 이렇게 봐요. 손을 대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려온 don에 뭐 좌우로 다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한동 총리도 그러시대요. 총리 때 이제 보고를 제가 장원태 들어가니까 어떤 거 JP는 다 놓고 보자고 말로 해야 보지도 않았는데 이한동 총리는 이렇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 굉장히 그 속독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하룻밤 사이에 뭐 두세 번 읽는 건 일도 아니죠. 자, 이재명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건 뭐 독서가 됐는데 이 저건 선의훈환, 선민후관, 선의훈환, 선경구정, 선공구득 이게 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거지만은 바로 그렇게 해서 보고 나니까 정주영 회장이 먼저 설득을 모르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사고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선민후관, 선의훈환, 선경구정의 원칙을 가지고 선공구득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방금 사고를 좀 밀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민간을 앞서서 먼저 보내면서 뒤로 미국을 활용했어요. 98년 그때 이제 남북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도 위로되고 치고 해가지고 성사를 시켜놓고 미국을 설득을 해서 북핵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해줘야 된다. 나중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그 프레임으로 같지만은 수교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면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핵을 가진다고 하는 근본 이유는 미국의 대북 소위 군사적 압박 때문에 그렇다. 그 군사적으로 떼지 않겠다는 약속해주고 그다음에 그 약속의 확실한 보장은 북미 수교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면 북미 수교, 북미 수교 해줘야 된다. 우리는 노태우 때 이미 한중 수교, 한소 수교를 하잖아요. 그때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고 싶으니까 미국도 북한과 수교해주고 일본도 북한과 수교하도록 해서 한반도에 4대국의 교차 승인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안보 차원에서 안정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그 우리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북한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93년부터 핵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미국 책임이다. 왜 이번에는 수교해주겠다는 그 최종 목표를 내걸고 북한은 당신네가 설득을 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돌아가. 그래서 이제 그 클린턴 정부 시기에 그때가 클린턴 정부 때인데 98년 99년이면 클린턴 정부 시기 일기 때 그 국방장을 했고 명령작전지 북극해우 설정 빌리엄 페리 장관이 이제 물러난 뒤에 그 사람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 러시아가 우리가 북한과 수교를 용해했다. 일본도 수교하도록 권장하겠다. 그러면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 또는 북한의 개발을 저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좀 좋다. 미국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그 좋은 이유가 없다. 러시아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는 러시아도 좋다. 일찌감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무슨 뭐 북한을 과연 그 뒷덜미를 잡아서 핵 개발을 어떻게 만들게 그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99년 5월 23일 날짜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내가 그날 통이 뭐 청량에 차리나 25일날 나왔어요. 서울로 들어왔어요. 북미 수교, 북미 수교 해도 되니까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는 저희 크게 봐서는 동북아 냉전 구조 완전 해체라는 그 프레임에서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김대중 정부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우리가 좀 불안해갖고 좀 겁을 냈는데 뭐 괜찮겠네. 오만 일이 없다. 생각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2000년 3월 17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바로 당국지 안 하자. 그래서 4월 8일 날 베이징에서 최종적으로 당시 문화지역관광부 장관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이니까 그다음에 국정원 이제 여기 지금 출신 김보현 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많이 된 거예요. 대가 부자업 출신입니다. 국정원은 정당 왔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98년에 민간을 앞세웠던 설례, 그다음에 99년에 미국을 돌아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꺼내라고 했던 그 설례, 이걸 이재명 정부가 번떠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난번 피스메이커가 되라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바로 저게 김대중 정부가 와싱턴을 돌아서 평양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델을 지금 저 사람이 본뜬 거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카닝을 했을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속시원할 건 없는데 미국을 지금 그 피스메이커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 대통령도 그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는데 피스메이커가 할 일은 피스메이커가 그 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거라도 받으려고 지금 그럴 텐데 검찰 피스메이커가 발표가 됐으니까 아마는 그게 아니었으면 원래가 내가 10월 10일 날 발표로 12월 10일 날 상을 주는데 2달 전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몇 번 틀렸지만은 오히려 지금 저쪽에 가자 문제도 끝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우크라이나 문제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금년하고 내년 초에는 그걸로 끝내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이번 APEC에 와가지고 갑자기 워낙에 돌발성이 큰 사람이니까 트럼프는 갑자기 또 비행기 타고 또 원산 가르마반도 그 가르마반도 비행장에 활주로가 큽니다. 이제 3,860m가 그게 대형 여객기가 또 내린대요. 트럼프 대통령 뭐 1호기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고 바로 가고 난 거고 저건 뭐 다시 또 판문점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이 좀 만약 김정은의 침해를 봐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 줘야만 김정은도 그러니까 반대 정부를 적게 죽어도 김정은이 회담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띄워줘야지. 말하자면 일본 말이죠. 가오를 없진 않지. 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되도록 원장님이 해놨는데 페이스메이커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나온다고 나지 않아요.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김정은한테 줄 것은 자, 내가 이미 대통령이 되는 순간 취임하는 날 너를 핵보유, he's a nuclear power라고 핵보유국 뭐 지도자라고 성격 규정을 했으니까 핵보유 인정한다. 대신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또 딴 데다 넘기지 마라. 기술 동결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이 먼저 이끌어 가지고 한국으로 하여금 이러는 것을 해주도록 할게. 내 필요한 건 뭐야? 20성 10정책 그 소리 없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할게. 물론 남쪽에서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재명이 해야 될 일이지만 미국이 뭐 한미 간의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거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도 대북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 한번 뚝 직선을 안 하잖아요. 좀 그거 이상해. 좀 창피해.
이재명을 쫓아내고 무슨 CIA를 시켜서 윤석열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 무슨 역사 강사했다는 생각 그런 것도 몰라요. 저건 기계의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지금 선민 후관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선미 군함 미국이 먼저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민간이 먼저 북쪽과 무슨 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정동영 남과도 자꾸 민간인들의 방북 승인 그 복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냥 가라. 저 조천명만 좀 가고 남이 갔다 오면 신고만 하라. 이런 까다롭게 했거든요. 옛날에 감비 보낼 때도 이 양반들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지금 새로 지금 다시 통일부장관에 대한 정동영 장관은 남북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선밀 후관으로 가려고 해요. 제 8년 후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시킵니다. 중학교 8년 후에 많이 전화 자주 와요. 선배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선밀 후관으로 민간인의 방북성이 쉽게 없겠다. 선미 군함 미국부터 가라고. 이거 하지 않았어요. 피스메이커들하고. 흥미영상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피스메이커가 여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피스를 메이킹 하도록 하려면은 김정은한테 무엇을 주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미국도 무엇을 하지만 우리도 버티겠다. 아니 미국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래 트럼프도 무조건 남의 주머니 털어낸다고 하는데 또한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바로는 아니지만 그때 김대중 정부 때 경험 보면은 98년 2월달에 시작을 해서 고정 선거하고 역식으로 조금하면서 동시에 선미후 군함 미국이 움직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조정관이 99년 5월달에 평양에 갔다 온 뒤에 미국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고 자, 저 사람을 이용해야만 북미관계가 개선되겠구나. 그래서 2000년 정상회담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한 4개월 걸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한 4개월 조금 4개월 한 번 좀 됐나요? 오늘 자꾸 열흘 되니까 130일 됐는데 앞으로 한 1년 한 반쯤 되려면 한 1년 한 2, 3개월 더 열심히 지금까지 걸어가던 방향대로 열심히 가고 이제 미국을 자꾸 트럼프의 공명심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노벨상 하나 받게 해주면 나쁠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은 한반도 북미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증권 시장은 4차로 나갑니다.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퍼주기가 나쁜 것이 아니지 퍼주기를 통해서 김영삼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퍼주기라는 비난 받는 퍼주기로 잘못 규정된 그 대북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증권 시장이 빨간불이 켜지고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달러가 이렇게 말하자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안정이 돼서 뭐 국부가 올라가면 그러면 그만큼 가성비 높은 사업이 어딨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대북 지원한 사람인데 남북 그 협력기금 5천억 원이 최대였었어요. 나중에는 이쪽으로 가져서 매달려졌는데 쓰지도 못했지만 5천억 원 중에서 5억 불이 줬다라고 이때 천대기니까 이렇게 5천억 원 가지고 쌀 사서 방아 쪄가지고 운수회사 돈 주고 해서 한 4천억 쓰면 그냥 쌀 비료 다 사줘요. 전국은 북쪽에 가는 거 없습니다. 물건만 가지고 방아도 쪄서 보내니까 방아집값 여기 다 시골에 있는 그 도전 공장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그 선박회사에다 실어서 보낸다고 그 사람도 실어만 주고 돈 받아가고 남북 협력기금 5천억 원을 못 쓰겠더라니까요. 근데 5천억 원 정도 써가지고 쌀 50만 톤, 비료 2, 30만 톤이 갈 때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 바라보면 눈초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되풀이 되는 속담이지만 아니 먹을 걸 입에 넣어주는 사람의 볼따구를 때리는 거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도이치모나 막 이제 때 먹었던 밑강 생각이 나서 그 밑강 아닙니까? 그래서도 그 당시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을 이 매혹시켰기 때문에 제주도가 큰 역할을 했죠. 몇 년도에 끝났죠, 혹시? 12월부터 시작. 아, 그런 10월부터 했는데 언제? 끝난 2010년 2010년? 3월 산악남.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러는데 아직도 강렬을 주겠다고 하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강렬이죠. 다른 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고 하시고. 저기 참. 또 다른 말도 보내요. 저도 못 보내는 거고. 다른 말 사는 사람들 거고. 강렬 같은 것도 지금 좋은 건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냉동 그 컨테이너를 무슨 구입해서 보내는데 저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는 그 고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남북관계 조금 좋아지면 그거는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지원을 받아야 돼요. 원래 남북협력기금은 최대 50대 50을 줄 수 있어요. 며칠 번도를. 제주도가 가령 10억 원어치 물건을 보낸다. 그러면 1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 활용하십시오. 아마도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사람들한테 추억의 과일인 감귤을 먼저 들고 싹 나타나면 아마 감귤 주겠다는 인상 쓸 수 있어요.